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도 트럼프의 발언 등을 해석하게 급급했던 뉴욕장입니다. 무역정책 관련한 발언과 산업정책 관련한 발언 등이 쏟아졌는데요. 곧 있으면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켰고요. 반도체에 대해선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 진영에 대한 일부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 같은 뉘앙스도 풍겼는데요. 여러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해석에 각 기업들의 주가 변동 또한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국내에서는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련한 정책 이슈가 더 뜨겁게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종목들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관세를 두고 오락가락 참 어지러운 헤드라인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첫 개장일인 간밤 뉴욕 증시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일단 토요일에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고, 하루 뒤인 일요일 러트닉 장관이 아니다, 면제는 아니고 품목별 관세로 이 카테고리를 바꾸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0.7%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시사한 것인데,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그동안 생산을 하다가 이 미국으로 공급망을 옮겨오는 과정 중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플은 그럼 어떻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휴대폰 관세와 관련해서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건데 나는 유연하다. 최근 팀 쿡이랑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조금 조만간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장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이 지수가 한 차례 탄력을 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상승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세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고관세 시나리오와 저관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 고관세의 경우에는 평균 25%의 관세가 적어도 2027년까지 지속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죠. 0.5%까지 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에 그칠 것이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정세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진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연준은 필요하면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관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최소 10%의 관세가 지속되고 나머지는 차츰차츰 사라지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경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을 것이다. 정점은 3% 부근에 그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연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애매해지는 케이스가 되죠. 통화정책 전망은 따라서 이전과 비슷할 것이다. 자, 이렇게 월러 이사의 말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트럼프의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많더라도 일시적일 것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대응에 우리는 더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미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폭등세를 보이던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간밤에
주말에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월러이사의 발언이 전해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쯤인데요. 일중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13bp가량까지 낙폭을 천천히 확대해 나가는 모습. 거기다가 이 10년물 금리의 하락에 조금 더 기여를 했던 소식은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이 됐죠. 이 역시도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의 주역은 애플이었습니다. 2.2%의 강세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강보합권에 머물렀던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하다 보니까 GM과 포드 등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티 측에서는 이 관세발 경기 둔화가 인터넷 부문의 성장을 저해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과 메타 등의 종목들은 1%에서 2%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줬고요. 조금 더 섹터별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봐야 할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징주들 하나씩 보시죠. 엔비디아입니다. 이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TSMC와 함께 투자하겠다.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반도체 관세 면제 소식을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는 주가가 사실 3%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면제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힘이 더 실리면서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 안보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라는 뉴스가 또 장중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조만간 예측을 하건대 이번 달 안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를 조금 상승을 제한시켰던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스마트폰 관세 면제, 그와 함께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이 1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요. 삼성의 갤럭시가 18%,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가 14% 정도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1위를 차지했던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역시도 애플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고요. 팔란티어입니다. 대규모 사업 수주 소식이 들려왔죠. 나토의 AI 전술 시스템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 많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 24%가량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월가의 호평까지 전해지면서 5% 가까운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까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주들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영향을 추가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보여줘야겠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증권거래 수입이 27%나 급증을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만 이제 이 은행주들 이번 주에 실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을 봄에 있어서 이 1분기 자체보다는 2분기 혹은 연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는 아직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CEO는 미국의 침체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가이던스를 내놓는 모습이었죠. 어찌됐든 호실적의 주가는 2%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움직였던 섹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주들, 구체적으로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가 3에서 5%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반도체주들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델이 4%, HP가 2.6%, 그리고 아리스타와 같은 서버 관련주들의 강세도 연출이 됐고요. 비만 관련주들의 시세도 간밤에 좋았습니다. 화이자가 간 손상 문제로 인해서
측에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2%의 강세로 진행된 가운데 그렇다면 화이자가 혹시 M&A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 후보로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지목되는 상황, 바이킹의 주가 10%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부양책 기대감 속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세워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한 강대강 정책은 일단 좀 멈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관세에 둔감해지고 개별 산업 정책이 조금 더 포커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조기 대선을 앞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어제 장에 큰 영향을 줬죠.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오르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은 1.9%의 상승이었죠. 반도체나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대감이 있었으나 트럼프 진영에서 부과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좀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기대치는 좀 낮췄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 관세가 훨씬 더 산업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품목 관세가 범위나 강도 면에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진영에서 아이폰 관련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죠. 어제 국내에서도 아이폰 부품주들 LG 이노텍이 6%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꽤 길게 달렸다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시세이기도 했었죠. 강대강 충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분석과 연준 인사의 개입에 대한 기대감 도 어제 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요소별로 연결이 됐던 섹터들 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죠. 관세 전쟁 이슈 속에서 조금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갖게 된 스마트 기기 면제 이슈, 아이폰 부품주를 강하게 이끌어줬고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 불편하기는 하죠. 그 가운데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 히토류가 강력하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일단 어제까지도 유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노바텍은 21%나 올라갔죠.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 시세는 가장 뜨거웠던 것은 조기 대선 관련 종목들입니다. 인맥주 혹은 정책주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된 이후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뜨겁고요. 그중에서도 어제는 연결고리에서 잡았었던 AI 쪽이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퓨리오사 방문 이슈가 더 화두가 됐죠. 그리고 AI에 강력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 등도 더해지면서 정책 테마 순환이 계속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AI 쪽에서 명확하게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관세와 조기 대선과 함께 나 홀로 개별 모멘텀으로 끌고 나가는 쪽이 바로 헬스케어 쪽이었죠. ABL 바이오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세적으로 연결이 됐었고요. 암학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기술 수출 모멘텀, 비만 쪽의 이슈, 펩트론 등의 강세 이런 것들이 계속 제약 바이오에 힘을 실어준 바가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동물 실험을 멈추겠다는 FDA의 이슈 속에 의료 AI 종목들이 어제도 추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로 인해서 OLED 쪽 강세도 눈에 띄었었죠. 그 밖에는 낙폭 과대 쪽에서 로봇의 반등, 일정 쪽에서 알래스카의 장후반의 탄력적인 흐름도 눈에 띄었고요. 조선과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또다시 넘어서려는 시도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은 불확실성이 참 적은 섹터로 지금 계속적으로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 또한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장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주요 큰 덩어리 섹터들은 크게 회자되지는 못했던 어제였습니다.
자, 바야흐로 정태주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정치 테마 종목군들이 계속 4월, 5월, 또 6월 조기 대선 일정 이전까지 뜨겁게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어제는 이 수많은 정치 테마단에서 AI 관련주, 필요사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관련주로 참고용으로 짚어드렸던 게 이건데요.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4x4가 모두 다 어제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필요사에 투자했던 이력 등이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다소 뜨겁게 나타났고요. 이재명 경선 예비 후보는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점과 전 국민이 국가에 한국의 챗GPT 같은 것을 쓰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좀 피력하기도 했죠. AI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의 시세가 그 외의 소프트웨어로 번져 나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짚었던 바로는 솔트룩스나 이스트소프트, 셀바스 AI 등이었었는데요. 이들 역시나 어제 강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하니까 AI 적용의 시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어제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한 5개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대선을 앞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딥페이크에 대한 경고 등도 울리고 있죠. 딥페이크 방지 쪽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의료 AI도 동물 실험을 멈추겠다는 FDA 이슈 등이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나타내기도 했죠.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챗 GPT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언어 모델 AI, 음성인식 AI,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둔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AI 소프트웨어 진영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미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로 노려볼 종목이 있을지 시계를 어느 정도로 갖고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장은 온통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종목으로 관심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빅테크 업체들이 될 겁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 진정 혹은 섹터별 선심 정책이 나오던가 아니면 빅테크 업체들의 일정, 컨퍼런스랑 개발자 회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앞둬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 등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기대 요소를 조금 드러내긴 했습니다. 파트너사, 그러니까 TSMC 등과 협력해서 미국 내에 AI 슈퍼컴퓨터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맞춰주겠다라는 일정 부분 관세 이슈에 대해 뭔가 대응을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규모도 꽤 크죠. 4년 내에 700조의 AI 인프라 생산입니다. 세계 AI 인프라의 엔진인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더 짓게 되겠구나. 그리고 슈퍼컴퓨터, 그것을 짓는 방식으로는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와 로보틱스에 대한 자극이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도 밤사이에 소식이 있었죠. 카메라와 테슬라 칩과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곧 다가갈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로보택시가 테슬라를 5조 달러 규모로 만들 것이고 옵티머스 로봇은 테슬라를 25조 달러 규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로봇과 자율주행의 힘을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지 쪽을 접고 빠르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도 한 번 더 테슬라의 강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이들의 자극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운 그들이 돌아올 것인가. 사실 연말 연초였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젠스당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순환하면서 종목별로 꽤 많은 온기 확산을 줬었는데요. 다시금 이쪽에서 온기가 불길 바라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의료 AI 쪽 모멘텀이 요즘에 이들 이슈가 아닌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강화될지 여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로봇
로봇과 뭐 반도체 이쪽으로는 언제든 사실 시세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시선이 많죠. 로봇도 단기 낙폭이 크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진영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작은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또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곤 있습니다. 일단 그 트리거가 어디서 나올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모처럼 로봇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요. 한 번 더 로봇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젠스당 트레이드에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새로운 이제 팩토리를 지을 건데 거기에 자동화, 로보틱스를 많이 활용할 거야라는 얘기. 로봇에 공장을 짓고 자동화시키는 쪽의 모멘텀을 자극시켜줬죠. 엄청난 노동력,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결국 이런 자동화로 대체돼 갈 것이고요. 무거운 것을 노동자가 들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 보호를 예를 들어도 배터리 등이라던가 무거운 것들에 대한 자동화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AI가 발전하면서 로봇을 더 끌어주고 있죠. 이런 로봇에 대한 스토리가 주목받으면서 연말 연초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 6일까지 시세를 보면 압도적으로 로봇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월 6일까지 130% 올랐고요. 두산 로보 하이젠 RNM 214%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2월 5일, 2월 6일을 고점으로 모두 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2월 한 7일부터 지난주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 26%, 35% 이렇게 꽤 빠지는 종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뒤늦게 출발했던 뉴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반의 상승률이 더 좋았다라는 것.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2월경부터 해서 고점 대비 꽤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이들이 어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나 일부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게 국내 조기 대선 관련해서 AI 로봇 모멘텀일지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일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도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가도록 하죠. 자, 애플 트레이드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만큼 최근 몇 년간 애플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낮기는 했었습니다. 아이폰에서 혁신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애플에서 AI에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라는 인식 등도 꽤 있었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상호관세 이슈를 밝혔던 4월 2일 이후부터 애플의 시가총액이 1,100조 정도 증발하면서 굉장히 부침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단 애플이 트럼프 1기 때처럼 관세 면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등이 형성이 됐고요. 일정 기간이겠지만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밤사이는 아이폰 출하량이 좀 늘었다라는 소식과 중국을 대신해 인도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밤사이 주가가 2% 올랐었는데요. 다만 스마트폰 관세 면제가 일시적이다라는 것에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7%에서 2%로 다소 아쉽긴 했네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급락에 따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트럼프 진영의 관세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애플에는 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애플 트레이드로 볼 수 있는 건 폴더블 OLED, 아이폰 부품주, 혹은 비전 프로나 스마트 안경 등이 될 텐데요. 어느 쪽에서 좀 강하게 끌어줄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스마트폰 관련한 관세 면제 이슈가 있어서 관련 부품주들의 강세가 있기도 했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의 첫 폴더블 폰 OLED 패널을 전량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OLED 종목들이 강했어요. 덕산 네오룩스 얼마만인가요? 6%의 강세였고요. 또 다른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의 강세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6.8%의 오름세. 비아트론 장비주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가 11%의 급등 나오기도 했네요.
나인테크나 HB솔루션, 풍원 정밀 등의 종목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자, 오랜만에 OLED 쪽 관심이었죠. 시장이 뭔가 뚜렷이 끌고 가는 게 없다면 낙폭 과대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슈 그리고 모니터용 OLED가 급성장했다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OLED 쪽이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소부장 아침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재단 이 정도고요. 부품 이녹 첨단 소재도 여기 들어가네요. BH, FNS테크, 장비 쪽에 비아트론, HB 테크놀로지,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고요. 야스나 HB 솔루션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들은 좀 구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LG 디스플레이 향이냐,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뉴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 뉴스였다라는 점에서 삼성 OLED 밸류체인에 따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것은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밸류체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정도 납품처가 있었다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OLED 쪽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종목으로 관심을 아무리 끌어오려고 노력을 해봐도 트럼프가 너무나 진두지휘하고 매일같이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는 트럼프 쇼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밤사이 트럼프의 발언들, 앞서 체린 앵커도 언급을 좀 주셨던 내용인데요. 무역 측면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머지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산업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서버 구축 이슈, 관세 영향이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벌친다라고 하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잖아. 나름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멘트였고요. 자동차 기업들의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이슈에 GM과 포드가 올랐죠. 그리고 관세로 피해보는 기업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팀쿡에게 이미 도움을 주고 있고 애플과 대화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플 2% 일단 오르며 끝났죠. 자, 베센트 재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영국, 호주 우선적으로 무역 협상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말이고요. 10개 이상의 국가로 놀라운 무역 제한을 받기도 했었다. 본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리화되는 발언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의약품은 머지않아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었고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는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것에서 조금 임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율이나 유예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것인지 일정 부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의 연결고리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700조 4년간의 AI 팩토리 투자 이슈가 있었고요. 또 챗 GPT의 가입자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브리 열풍도 많았는데 요즘엔 또 피규어 열풍이라고 해서 나를 피규어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는 챗 GPT의 이미지를 요구하는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반도체 쪽 그리고 이렇게 뭔가 AI 소프트웨어 가동하는 열풍이 좀 분다라고 했을 때는 냉각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GNC 에너지 이런 종목도 어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봇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자극도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는데 지금으로선 시장에서 크게 회자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라서 확인만 하고 가고요. 무엇보다 시장은 어제도 그제도 주목했었던 조기 대선 정책주들 AI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은 진짜 이제는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조선의 협상력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IMO 해운사에 대한 이제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죠. 결국에는 LNG 친환경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게 될 경우 LNG 운반선에 꼭 들어가는 본행제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동성화인텍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탄소 저감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본다면 미국 내에서 탄소 저감 관련한 오리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네요. 어제 장 후반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LNG단의 강관주들의 시세가 있었죠. LNG 관련한 화상회의가 알래스카 쪽 모멘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좀 단기적으로 주목받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인데요. 동양철관, 넥스틸, 대동스틸, 신스틸,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이 장 막판부터 시간 외까지 시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바이오 쪽은 일정 부분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임상 이상에 대한 입증 실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간 외에 하한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바이오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또다시 한번 보여주는 종목 내용이 되긴 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종목의 센티까지 해칠까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합니다만 일정 부분 이 종목에 대한 센티는 확실하게 변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기존의 암학회 일정이라던가 기술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언제든 다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KB증권의 하이난연구원의 보고서가 또 큰 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제국주의 시대의 투자 지침서라는 내용인데 아침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봐서 제대로 전부 다 완독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챙겨보시라고 일단 가져와 봤고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은 결국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럼 미국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해군력을 강화한다. 조선업 재건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왔었죠.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이 미국의 기업들과 어떻게 손잡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 있었고요. 또 하나가 다르파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 등 속에서 다르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도 그들이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패권에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하이난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왔던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작년 기준으로 예산안을 좀 고민해 본다면 우주, 방산,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고 있어서 길게 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좀 더 깊이 어제 이슈 속의 섹터 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가 정말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나 앵커 잡아주시죠. 네, 상당한 기간 동안 수급이 정해진 섹터 내에서만 돌았었던 국내 증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 정치 이슈 또는 다양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의 방향성이 또 다른 섹터로 옮겨보는 듯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어떠한 헤드라인이 최근에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헤드라인들이 이렇게 주가의 모멘텀이 됐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정치 그리고 정책 관련한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뉴스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샘 알트만 CEO가 AI 신규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헤드라인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 통해서 이러한 뉴스들이 어떠한 시세를 분출하게 만들었는지도 살펴보시죠. 가장 상단에 솔트룩스가 있습니다. 솔트룩스가 어제 전일 상승률 23%를 넘기면서 굉장한 강세를 기록했고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규장뿐만 아니라 이 관련 종목들의 시세를 살펴보시면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AI 소프트웨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달궈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시세가 강했었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 인맥 관련해서 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섹터로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민영 앵커가 이 밸류체인 판을 정말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대형 AI 소프트웨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B2B 기업용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휴먼 AI, 문서 기반 AI 그리고 의료 AI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B2B AI 솔루션이 최근 시장에서는 가장 유망하게 짚히고 있는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존비존과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엠로 그리고 KT를 골라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B2B AI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이 주목을 받으면서 AI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은 휴먼 AI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딥러닝 그리고 강화 학습을 통해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등 이런 엣지 컴퓨팅에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서 기반과 의료 AI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밸류 체인 판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이쪽입니다. 저비용 AI, 그러니까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수혜가 올까 안 올까를 가늠해 본 지표인데, 여기서 B2B AI 솔루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소프트웨어를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왜 주가가 좀 타격을 받았을까, 조정을 받았을까,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해서 과잉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거를 좀 회상해 보면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죠.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이 짓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하드웨어, 인프라 이쪽이 좀 타격을 받았었고요. 이때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이 되면서 AI 관련 종목들, 소프트웨어 쪽도 소외가 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따른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급이 갔던 쪽으로만 갔던 영향도 좀 컸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이런 관세 이슈를 조금씩 소화해내면서,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정치적인 모멘텀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영증권에서는 AI 인프라 수요와 관세 행방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를 고려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AI 칩으로 대표가 되는 이 하드웨어 성장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정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차피 주인공은 소프트웨어가 될까? 제가 항상 이렇게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새롭게 받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과거의 데이터 또는 과거의 사이클을 들고 오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의 사이클이 보통 현재에도 적용이 되면서 재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거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2010년경의 사이클인데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모바일 칩, 그러니까 퀄컴이라든지 암홀딩스 같은 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목을 받은 쪽은 디바이스 경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 탄력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주목을 받고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소프트웨어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이 현재에도 반영이 된다면 이러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생성형 AI인 챗GPT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서 하드웨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HBM이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쪽에 투자가 많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저비용 AI인 딥시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앞으로 더 많이 활발하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도 시장에 진출하는데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새로운 큰 내러티브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클들을 다 살펴봤을 때 사실 IT 부문에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경우 인프라 과잉 투자 또는 피크아웃 논란은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논란은 아니다. 항상 패턴처럼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결국에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다. 또 AI 수익화를 통해 외형 확장 그리고 비용 감소 추세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현재 시점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 사이클을 살펴봤는데요. 주가도 반응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을 나눠서 우리나라에서 구성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한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와 AI 소프트웨어 ETF를 비교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 반도체 칩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퀄컴 이러한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담겨 있는 ETF고, 미국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인데 3개월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반도체 칩메이커 ETF는 26%가량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AI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는 9%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선방하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소프트웨어 ETF가 출시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시더라도 AI 반도체 ETF와 S&P 500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진한 그린,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 그래프가 이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두색이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도 선방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봐야 할까? 밸류 체인판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증권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쪽이 가장 빠르게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한 B2B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된다. 특히나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언어 모델 LLM만으로도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시크라든지 저비용 AI가 매기처럼 등장해서 시장을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이 B2B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정책 모멘텀 그리고 정치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멘텀이 언젠가 꺼질 수 있다면 펀더멘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기업을 기준으로 찾아봤는데요. 더존비즈온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더라고요. 이 더존비즈온은 세무, 회계, 인사, 그룹웨어 등 기업용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이 옴니솔, 아마란스텐, 위하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접목시켜서 만든 AI 비서가 이 원 AI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솔루션과 AI 비서를 통해서 최근에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쯤에 인터넷 뱅킹 사업과 관련해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중순쯤에 단기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3월 17일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인터넷 뱅킹 철회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우려감이 선반영이 됐고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은행 대신에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간접 진출 방식을 통해서 금융 비즈니스는 어차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잠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생성 AI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점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짚히고 있는데 경기 불황에도 견조한 수주가 바탕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봤고요.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9%,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9%가량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탄탄하게 지금 촘촘하게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구독형 매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 민감도는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실적의 타격은 덜할 것이다 라는 점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제품인 원 AI에 대한 수주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말에는 2,900개의 수주를 따냈지만 이번 올해 3월에는 3,200개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 AI의 월 구독 가격이 약 25만 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AI 사업 부문에서만 최대 20억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 정책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생성이 되더라도 이쪽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단계적으로 실적을 촘촘하게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B2B 소프트웨어 기업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서 더존비즈온까지 봤습니다. 더존비즈온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솔트룩스를 필두로 해서 AI 물결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골라봐야 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그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섹터와 관세 이슈, 종목 뉴스까지들 살펴보면서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S 김태정 본부장님 그리고 잠시 후에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 합류하실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태정 본부장님. 한 주간, 4월 딱 2주 보냈는데도 너무 정신 없었거든요. 피곤하죠. 네, 너무 피곤했던 한 4월의 흐름이었었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될까?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노출될 건 거의 다 노출이 됐고요. 이제 섹터별로 영향 파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했던 변동성보다는 또 컸죠. 이번에도 역시나.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일기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라서 맞지 않을 어떤 확률과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쳤었는데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트럼프였고 언제나 상상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충격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안겨줬었던 4월 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미국이 공산주의처럼 좀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다른 타국과 굉장히 또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틈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었던 4월 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그 말인즉 나스닥도 S&P도 다우도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세를 더 노리시는 것보다는 결국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섹터별로 혹은 종목별로 조금은 더 집중하는 지금 매매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도 중요한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수십 개씩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애플 관련한 이슈 봐야 되죠. 자동차 관련한 이슈 봐야 되죠. 팔란티어 관련한 뉴스도 봐야 되죠.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수급이 돌고 있고 혹은 뉴스가 이슈화되는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섹터로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섹터 지금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이들 섹터에 투자하겠다라는 탑 섹터 3개 정도만 주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저는 반도체는 반도체. 무조건 지금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2번, 3번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2번은 제약바이오 3번은 조선과 방산을 이야기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간밤에 나온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OLED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동차주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의 타이밍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기준, 오늘 날짜 4월 15일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OLED를 포함한 애플 혹은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동차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은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OLED, 자동차, 그럼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매수 전략을 계속적으로 주셨던 네.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깔끔하게 종목으로 압축했을 때는 어디로 보시나요? 일단 반도체를 좀 보실 때 지난주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단어가 뭐였냐면 HBM 진영과 BHBM을 나눠보자였거든요. 일단 간밤에 또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젠슨항 CEO의 엔비디아가 미국 자국 내에 굉장히 큰 돈을 5년 동안 막대하게 들여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공장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쪽이 어딘가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땐 결국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HBM과 BHBM 진영을 좀 나눌 필요는 없이 만약에 두 군데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면 저는 그 기업들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넥스틴과 같은 기업들을 한 번 더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HBM 검사 장비. 그리고 낸드 플래시 검사 장비 모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 플래시 쪽은 원래부터 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SK하이닉스가 대량으로 또 넥스틴에게 HBM 검사 장비 발주를 내줬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넥스틴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소재 쪽을 또 체크를 했었을 때는 제가 어제 이제 개장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ENF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NF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지수가 좋든 말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이 지금 추세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만약 이런 기업들이 지수의 어떤 흐름까지 얹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으로 압축했을 시에는 넥스틴과 ENF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하셨던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왜 이렇게 갈리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전자기기와 모바일 쪽은 조금은 유예하겠다 혹은 완화 제스처를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반도체만 있는 SK하이닉스를 조금 소외받는 모습. 오히려 갤럭시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두 기업 중에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 반도체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코너에서 앵커님이 이제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민정 앵커님이 브리핑 한 것 중에 솔 반도체 ETF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는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면 솔 반도체 ETF처럼 ETF를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삼성전자, 넥스틴, ENF 테크놀로지 얘기를 주셨는데 ENF 테크놀로지 주주분들 굉장히 부러운 우상향의 흐름인 것 같고요. 넥스틴은 넥스틸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종목 실수 간혹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꼭 이런 거 한 번 더 검증해 주시고요. 다음은 OLED 가볼까요?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고 어제 아이폰 부품주도 부품주인데 사실 막 윗꼬리가 안 달리고 꾸준하게 좀 더 강했던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 이슈가 있었던 그렇죠. OLED 종목들이었어요. 뭐 덕산네오룩스도 그렇고요. 비아트론도 그렇고요. 이런 OLED 종목들의 반등 단기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도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뉴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쪽은 LG노텍, 그러니까 애플발에 조금 더 유리한 뉴스, 또 한쪽은 폴더블과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조금 더 강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한쪽을 치우쳐져서 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쪽을 봐야겠다. 아니면 LG노텍이 애플만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LG는 LG 나름대로 그러니까 애플 밸류체인은 애플 밸류체인 나름대로 지금 스토리가 그나마 나은 상황 그러니까 나은 포지션을 본다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지금 빠르게 커버를 하고 있느냐 인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높은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LG 이노텍이라든지 BHA와 같은 기업들도 저는 여전히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어제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 애플과의 연결고리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에 폴더블을 한 해 만에 한다면 언제부터 한 해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 어제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 시기를 본 거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라면 애플의 이제 폴더블 폰을 우리가 이제 실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나의 제품을 부품사를 선정을 할 때 2원화 혹은 3원화를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 LED,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하던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들이 어제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확장을 해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UTI라는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소재 쪽으로 보면 덕산 네오록스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또 기업 중에 PI 첨단 소재도 있고요. 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고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폴더블 폰 하면 우리가 한참 스터디했을 때 많이 들어봤었던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힌지라는 기업이 힌지를 만드는 또 기업이 뭐 KH 바텍도 있고 파이넴텍도 있는데 내장인지 외장인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은 또 파이넴텍이기 때문에 또 힌지 쪽에서는 파이넴텍과 관련한 어떤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OLED 폴더블 폰 관련한 모멘텀도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다 얘기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폰의 출하량이 늘었다, 뭐 인도에서 생산량이 늘린다라는 얘기, 또 결국에는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를 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 등이 계속 나오면서 애플이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밤사이 상승폭은 축소했지만 이 애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십니까? 그 애플에서 새롭게 디바이스 제품 같은 경우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 온 디바이스 AI 이런 부분에 진행에 있겠죠. 그랬을 때 그 하이엔드급 모델 같은 경우를 먼저 탑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들, 그 이하 이쪽으로 탑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점 형태입니다. 나눠진 시장 속에서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되었을 때 소비자가 사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 브랜드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품사 같은 경우는 판매가 단순히 뭐 늘어난다 하더라도 단가가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부품사에게는 수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서 이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 새로운 부품이겠죠. 폴더블은 대표적으로 아직 다원화가 되지 않은 힌지가 되겠고 이제 다른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단순히 뭐 애플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회피를 하고 그러면서 판매 같은 경우가 뭐 기존대로 이루어진다 하면 부품주 같은 경우는 큰 수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떤 제품 속에서 판매가 늘어났을 때 그 비례 이상으로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그런 제품, 그런 뭐 부품사들은 없겠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부품사는 없어서요. 그러면 그냥 뭐 이거를 굳이 플레이를 하기보다 저는 패스를 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이제 애플에서 그 디바이스 중에서 프리미엄 디바이스가 폴더블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유리 쪽에 글래스 쪽이랑 뭐 힌지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아니면 힌지는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파이넴텍. KH 바텍, 파이넴텍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한 두 분의 시각, 약간의 톤은 좀 달랐지만 봐야 한다면 이런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공통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 국내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애플이고 뭐고 오로지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사실 그 영역도 너무 확장이 되니까 뭘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수도 이전 관련한 종목들은 쭈르륵 내려가고 또 AI 쪽은 막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도 정말 기민한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리 좀 잘 잡아둔다던가 하지 않는 이상 수익 내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뭐 AI에 대한 기조 자체는 양쪽 진영에서 모두 관심을 둔다라는 측면에서 노려봄직한지 궁금하고요. AI 내에서도 뭐 언어 모델, 뭐 딥페이크, 의료 AI, 로봇 막 등등 있잖아요. 이성호 이사님 어떻게 좀 추려가십니까? 이게 뭐 정책 측면에서 AI란 게 화두고 이게 뭐 약간은 이제 지지율이 우세한 쪽 같은 경우가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 변동성은 여전히 계속 커질 수 있음을 열어두고 다만 우리가 하나의 정책이라는 점으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대선에 대해서 이제 남은 기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채 이제 2달이 남지 않았죠. 그러면 처음에는 또 인물주가 새롭게 부각되다가 마지막에는 정책주 같은 경우가 드라이브가 걸려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이와 관련해서 뭐 어제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를 하나 방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우리가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부분을 열어두고 보되 추후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이 막바지에 갔을 때, 즉 6월 3일 전에 뭐 5월 말에 갔을 때는 관련된 종목이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고 실제 당선됐을 때 이제는 마지막 시세가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이사님께서는 저에게 투자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으로서 뭔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일단 이쪽도 패스? 단기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패스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단기 플레이를 또 즐기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하나의 뭐 재료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 보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역시나 패스이실까요? 아니면 좀 대응해봄직한 분들을 위한 전략을 따로 주실까요? 저는 어차피 트레이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잡아본다면 어제 이제 핫했던 소프트웨어를 좀 미리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죠. 이재명 대표가 AI 산업에 뭐 100조 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GPU를 5만 개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GPU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라면 GPU와 함께 최근에 같이 성장하는 쪽이 바로 NPU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NPU는 엔비디아도 전체 매출의 10% 내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 성공을 했을 시에, 개발에 성공을 했을 시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NPU를 지금 제작, 그러니까 설계가 가능한 쪽이 퓨리오사 AI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네. 그러니까 관련주들 보면 DSC라든지 TS 인베스트먼트는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를 두고 사이에 두고 간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창투사 쪽들이 더 강했기에 이쪽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것들이 확장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결합이 됐을 경우 4x4라든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들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시선들이 있었기에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 4x4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면 혹은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뭐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고 있으니 만약 펜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4x4가 조금 여기서 주춤주춤 거린다면 이들도 그들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번 쫓아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동성 관련한다면 저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앞단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 다음에는 어제 또 이들이 움직이면서 루닛이라든지 온코크로스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 후보로는 의료 AI를 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저는 칩 순서를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 관점으로. 그런데 이제 나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료 AI를 저는 앞단에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와 칩 순서대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시장의 변수는 간밤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에 대한 코멘트를 좀 했기 때문에 네. 로봇주들이 얼마만큼의 또 변동성을 보이느냐일 것 같습니다. 만약 장 초반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SBB테크, SPG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면 오늘은 장중에 또 로봇주들에 대한 시세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로봇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네. 섹터라서요. 로봇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연합 이슈도 있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 그리고 밤에 엔비디아 이제 700조 투자해서 로보틱스로 공장 운용한다라는 얘기와 뭐 일론 머스크의 로봇 발언도 있기는 했었죠. 이성호 이사님 로봇 시선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습니다. 로봇이 오늘 또 ETF 3종인가 국내 상장이 되기도 해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일단 중요한 건 요즘에 뭐 수급이나 시세적 측면에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등할 땐 좀 가볍잖아요. 그죠. 로봇주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가 될 수 있다 열광하던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만큼 관심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 속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뭐 산업용 로봇, 이와 관련해서 좀 나온 멘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더해져서 자율주행단도 그렇겠죠.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시장은 빠졌었고, 그러면서 다시 재료가 부각이 될 때는 주가의 반등은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바라볼 수 있음을 열어두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파생해서 볼 수 있음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앞단에는 뭐 세우세요? 역시나 대장들이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무겁기는 한데 뭐 강한 볼륨으로, 즉 비중을 뭐 70 너무 강하네요. 50% 이상 정도로 좀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뭐 클로봇이라든지 짚어주신 뭐 SBB테크 이런 쪽, 뭐 감속기, 뭐 SPG 이런 쪽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음을 좀 열어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재료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재료가 더해지더라도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다 보니 뭐 가능하다라는 점을 열어둡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AI 진영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고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던 섹터에서 반등도 좋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성우 이사님, 이제 보면 로봇은 오케이였지만 사실 이제 정책 테마주나 뭐 애플 뭐 국내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지금이야 이런 얘기는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성우 이사님이 지금이야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좀 진부한 섹터를 갖고 왔어요. 진부한 쪽이요? 진부한 쪽. 어딜까요? 모두 다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뭔가를 많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애플의 부품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뭔가를 찾아서, 우리 얼마 전까지 시장이 크게 안 좋았다 보니까 뭔가를 퍼뜨려서 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벤트의 반응 강도가 높아요. 최근에 보면 펩트론의 신고가,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뭐 관련된 구조를 발표하고 나서 신고가가 나는 것처럼 시세 강도가 강한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서 변동성을 수반할 때 충분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가지고 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군들 같은 경우 조금 진보할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 강도 대비해서 강한 업종이기에 저는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에 나오는 저 펩트론과 ABL 바이오를 지금 매수 가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 이제 뭐 이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조정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가 가능함을. 알테오제는요? 알테오젠도 역시 뭐 좋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했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포함은 시키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종목은 앞서 OLED를 이걸 위해서 긍정의 얘기를 좀 해주셨던 거군요. OLED 장비 쪽이죠. 선익 시스템. 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선익 시스템 하면 결국에 이제 이 8.6세대 그 세트에 대한 어떤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결국 시가총액보다 지금 더 많이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이제는 빛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OLED 관련주들이 그동안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그렇고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선익 시스템만큼은 그래도
추세가 다른 기업 대비 많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무너진 기업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서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독일 기업의 지난 4분기에 대량으로 이제 수주를 이제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은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초에 그냥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를 3만 원 잡아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승 시에 제가 5만 원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을 제가 좀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수주 잔고가 너무나 이제 늘다 보니 웬만한 하우스에서 나오는 목표가 제시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 보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익시스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어쩐 일일까요? 시간이 오늘은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성호 이사님, 자동차 쪽에 대해서 트럼프가 약간 뭔가 기업들의 시간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며 GM, 포드 이런 쪽이 밤사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국내 자동차 진영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까요?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역시 뭐 트레이딩 관점 또는 이 시기를 늘려서 볼 때 네.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자동차가 매력적이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굳이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보통주보다 우선주 쪽 이제 EUV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10%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가 플레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거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를 택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쪽 같은 경우를 뭐 접근하는 게 맞고 1분기 실적 시즌까지 교집합으로 봤을 때 뭐 조선방산 그다음에 소비재 쪽의 미용 이런 쪽 플레이를 좀 열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두기가 편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신이나 SL이나 성우하이텍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10% 이상씩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부품단은요? 팔고 예, 차익 실현하고 예, 이번에 좋은 기회를 줬으니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부품이 네. 예, 이익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익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부품은 조금 플레이를 매도를 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넥트레이드에서 프리마켓 참 시세들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질문 드렸고요. 또 하나가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인벤티지랩이라던가 D&D 파마텍 등등의 종목군들이 일단은 오르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 쪽에서 이제 개발 중단 이슈가 있었고 밤사이 그로 인해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 등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라이릴리도 그렇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 시각은 어떠신지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일단 어제 극명하게 좀 갈린 거죠. 그러니까 경부형은 이제 간 쪽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중단이 된 거고 바이킹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GLP-1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좀 어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펩트론을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벤티지랩은 안 좋고 펩트론은 좋다 이 관점이 아니라 네. 일단 결국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약물치 소형 플랫폼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과치를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펩트론의 가능성이 높아서 펩트론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국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 되게 되면 지금의 위치상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론이 좀 한번 크게 나올 수는 있으니 그 부분을 염두하고 좋냐 안 좋냐의 차이는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펩트론이 좋은 기술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은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언제 살 거냐? 만약에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펩트론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한번 시장 내용에 이렇게 잘 추적하면서 종목별 갈리는 내용들을 좀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웅 이사님, 김태성 본부장님과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에 대한 점검 오늘장 대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